네, 대선이 이제는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열리게 될 첫 양자 TV 토론에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죠. 본격적인 정책 대결의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지상파 3사에 제안하기는 30일이나 31일 중에 하나를 잡아주시오라고 하는 게 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제 합의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30일은 뭐가 다르고 31일은 뭐가 달라집니까? 어려운 숙제를 저한테 내주시는데요. 2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31일이면 설날 바로 전날이죠.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30일이면 일요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미 정치권 손은 떠난 거잖아요. 네. 방송사들이 지금 다 머리에 쥐가 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전인 27일 날 만약에 편성이 됐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프로그램 한두 개 좀 빼고 넘어가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예. 지금 설 연휴 특집 편성을 전부 다 뒤흔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속내가 있을까 궁금해서 광고업계하고 방송사 쪽에 알아봤어요. 예. 그 취재를 좀 해보니까 광고 단가나 뭐 이런 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방송사 편성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2개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융통성이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MBC하고 SBS의 경우에는 주말 편성에 연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빼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만약에 8시부터 10시까지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 8시 정도에 시작하는 뉴스를 앞으로 밀고 프로그램 하나만 덜어내면 되기 때문에 예. 월요일이 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의 전략이 맞았던 거죠. 예. 국민의힘이 31일 날 원래 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다른 목적으로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같이 모였을 때 토론하는 걸 보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있겠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는 30일과 31일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31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결국은 복잡한 셈법에 의해서 자기가 더 유리한 날짜를 이제 취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양보를 어차피 한 겁니다. 그죠? 27일에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무산되느니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토론을 거부할 명분을 쥐어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토론회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합의문에는 설 연휴 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설 전이 아니라 예. 이건 뭐 확연하게 뭐 언론에다가 다 발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갑자기 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토론회 사회자의 경우에도 정준희 교수를 뭐 하기로 지상파 3사에서 전부 합의를 했는데 예. 편파적이다. 그래서 또 싫다고 또 틀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지금 다 불만이다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이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명분 다 쌓고도 이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토론에 다시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토론하기 싫어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론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명분을 주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30%대 지지율에 지금 갇혀 있는 측면도 있고요. 예. 또 결국은 스윙 보터나 부동층에 토론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론회 때 윤석열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좀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어찌 됐든 설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한번 윤석열 후보를 기선제압해서 넘어가 주면 이후에 한 달 정도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펼치기가 훨씬 좀 낫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못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좀 이기는 쪽으로 간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두 당이 합의해서 TV 토론을 멋지게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원내 정당인 나머지 두 당을 빼버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당과 정의당 문제인데 뭐 국민의당은 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제 될까요? 법상으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 예.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법상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을 때 선관위 주최 토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3회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조건에 부합하는 건 결국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다 부합하기 때문에 사자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예. 공식 선거운동은 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는 토론의 경우에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 토론을 민주당 쪽에서는 사자 토론 하자고 합의만 되면 우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 합의 양자로 했으니까 양자밖에 안 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사자 토론을 하면 윤석열 후보가 좀 포위되지 않겠습니까? 포위될 가능성이 있죠. 예, 네. 특히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한껏 좀 끌어올려야 나중에 단일화 협상을 하든 뭐 하든 할 때 예. 유리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조차도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는 지지층이 거의 결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토론회에서 실점을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그 득점을 가져가고 예. 그 반사이익을 이재명 후보가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 토론도 안 되고 날짜도 우리 식대로 가야 되고 다 우리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사실 법의 취지나 그 안의 내용을 보면 후보자를 불러서 대담 방송을 하는데 한 사람만 계속 부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당이 한 번쯤은 하는데 두 당만 또 계속하면은 그것도 법의 취지하고는 안 맞겠죠. 언론 현업인 단체에서 갑질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토론회 규정 자체가 굉장히 미비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송사가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후보가 예. 거부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페널티를 어떻게 줄 것인지나 아니면 토론을 지금 3회밖에 못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걸 좀 늘리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의 대안들 예. 그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토론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이 너무 알겠습니다. 부실하니까 좀 네. 이번 기회에 보완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차례 개정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시대에는 좀 뒤떨어진 네, 맞습니다. 관련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양쪽 다 녹취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부인 김건희 씨 또는 뭐 형수 욕설 두 가지 걸려 있는데 거친 설전이 오고 가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가 예. 이 말하는 습관이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을 좀 홀려요. 예. 예, 그다음에 돈과 권력이면은 뭐든지 다 해결된다는 그런 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이 똑같고요. 그다음에 무당을 가까이, 무속인들을 가까이 둔다는 점에서 최순실의 아류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재명 후보자가 구사하는 이 욕설의 수준이요.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극악무도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AI에게 딥러닝 시켜서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을 흉내내기가 불가능해요. 예. 자,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파괴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어려운 어려운 질문인데요. 질문이에요. 둘 다 부정적인 이슈인 것만은 맞고요. 예. 그리고 지지율이나 아니면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좀 비호감도를 올리는 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두 가지 사안 다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우리 이제 흔히들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돼 있는 이슈나 논란들, 이게 지금 새로운 이슈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하나는 상처를 건드리고 하나는 조금 분노를 건드린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예. 그런 부분인데요. 상처가 훨씬 더 오래 가죠. 그러니까 지금 뭐 최순실과 관련된 문제, 뭐 지금 최소한으로 불러달라고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자꾸 떠오르게 만드는 일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탄핵 사태의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국민적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 김건희 씨와 관련돼 있는 여러 논란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뭐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있는 얘기는 성남 시민들은 다 알아요. 누가 또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요. 이미 굉장히 오래 10년 정도 된 논란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지지율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보고 또 더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그렇죠.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크게 출렁거릴 만큼 지지율에 직격적인 어떤 피해를 주거나 직격탄을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씨 녹취 공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미투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용이 잠깐 이렇습니다. 아까 뭐 특보 연결 상황에서는 사과는 분명히 했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 건데 이거의 파괴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한 것으로 아는데요. 사과 예. 안 했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과를 해도 안 했다고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다고는 얘기하지만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과가 제대로 된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기를 좀 1년 전으로 되돌이켜 보면
민주당에서 성폭력 문제가 논란이 됐고 국민의힘에서 2차 가해 문제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비판했습니까? 네. 그게 사철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거의 중론이잖아요. 해석으로 본다면. 근데 그렇게 2차 가해 문제를 공격했던 국민의힘에서 이거 별일 아닌데 왜 저럽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피해자와 관련돼 있는 문제는 동감과 공감 이런 것들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를 더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그 피해자가 아파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마음이 쓰여지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이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피해자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조롱하듯 하고 뭐 웃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을 어물쩍 넘어가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뭐 이대남 표심 의식해가지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 자매 골병 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당장은 뭐 별로 영향 안 미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가서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이거는 별일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많은 분들한테 오히려 공분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건 조금 뜻밖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데 2030 세대와 관련해서 또 이제 나올 만한 게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오늘 두 후보가 코인 표심을 생각했는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듯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또 실제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이 민주당 정부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의 IPO 소위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또 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수익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질문 던지면 좀 뜬금없는 얘기가 되는데 2030 젊은 세대에게 왜 그렇게 공을 들이나? 이 세대는 뭔가 이렇게 적당한 걸 던져주면 와 하면서 몰려오나? 아니면 이 세대가 누구를 찍을까 전혀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던 그 뭐랄까 부동층이 많아서 그런가? 뭡니까 이게? 매운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운맛. 이렇게 선거 공간에서 자꾸 매운맛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놓거나 이런 걸 학술 토론회처럼 뭔가 진지하게 근본적인 문제까지 경쟁의 격화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줄여주는 문제까지 다 얘기하면 예. 잘 귀에 안 들어오죠.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전 좀 불만이기도 하고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보듬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지 투자 활성화하겠습니다. 소득세 면제해 주겠습니다.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기본적인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전 뭐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2030에 이렇게 목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숫자가 좀 잘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요. 60대 이상이 1,000만 명 정도 돼요. 예. 인구로 보면. 그리고 40, 50대가 1,700만이고요. 20, 30대가 한 1,300만 정도 됩니다. 1,300. 예. 네. 그러니까 1,000만 정도는 국민의힘 쪽이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4050이라고 하는 1,700만 제일 인구가 많은 세대예요. 2차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그 1,700만은 민주당이 약간 기울어져 있죠. 예. 많이 기울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4050하고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럼 나머지 국민의힘 쪽에서는 60대 이상의 1,000만 표를 가져가니까 2030을 가져가면 좋겠다. 2030 중에서도 좀 갈라치기 해서 이대남의 표심을 좀 확실하게 잡고 가면 아무래도 이기는데 이 승리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경우에 제가 볼 땐 더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저렇게 막 여가부 폐지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극적으로 매운맛을 줘도 되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4050에서 받기는 하지만 상세가 60대, 70대에서 많이 되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20대 여성들의 지지가 조금 더 높게 나오거나 20대 예. 여성의 투표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20대 여성을 민주당이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같이 갈라치기 하겠습니다. 남성 표심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요즘에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남녀 구분 없이 예. 젊은 층은 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고민은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게 가상화폐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모이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예. 자, 오늘 중임제 개헌 얘기가 또 어떻게 하다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왔는데 뭐 계획을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소신을 질문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논의가 어떻게 좀 뜨거워지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뜨겁게 만들려고 던진 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슬쩍 한번 던져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던진 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보이느냐를 일단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주도하는 개헌판에 나는 거기에 같이 올라가고 싶지 않다.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무조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개헌 문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 개헌이 되든 간에 더군다나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개헌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밀고 갔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했었잖아요. 예. 그때랑 지금 의회 구성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민주당이 의회 구성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문제를 풀어가기 훨씬 좋은 지형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확연하게 여론이나 이런 게 반응을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더 개헌론을 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좀 첨언하고 네. 싶은 게 있는데요. 2030에 있어서 이대남 표심 자꾸 갈라치기 하는데요. 저는 중도 표심, 지금 침묵하는 다수의 표심이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잉 표집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거기에 자꾸 목매다가 나중에 가서 뒤통수 맞게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가가지고 촛불 들었던 그 젊은 층의 그 에너지 그리고 젊은 층의 합리적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더 저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대선 캠프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게 밀어친 다음에 판을 한번 흔들어 보고 이제부터는 좀 조심조심하면서 균형을 맞춰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글쎄요, 매운맛을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